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개 실무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되는 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중개사고 방지를 위한 기초주식 및 판례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10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지금 시간이 오후 5시다. 계약서를 작성한다 할 때 은행에 전화를 해도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갑의 부동산에 근저당 그리고 채권 채구액 5억 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서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냐, 물론 소유자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은행과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채권 채구액이 5억이구나, 잔금을 5억으로 두면 되겠구나. 매수인은 저당채무로 인수 안 합니다. 매수인은 저당채무로 인수 안 합니다. 그래서 채권 채구액이 5억이니까 잔금을 5억으로 두고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4억 원, 잔금 5억 원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썼다는 거죠. 근데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알아보니까 20억을 갚아야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이런 소리 합니다. 은행에서. 이거 대형 중개사고가 되는 거죠. 아니, 채권 채구액이 5억인데 왜 20억을 갚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따져봤자 은행에서는 20억을 갚아야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중개사고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드물죠. 드물지만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포괄 근저당, 정부에서 포괄 근저당을 설정하지 마라 이렇게 강권하는 바람에 1금융권, 우리은행이다 기업은행이다 이런 1금융권에서는 포괄 근저당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든지 기업 고객이다, 근데 대표자가 보증을 쓴다,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시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는 경우가 많죠. 포괄근저당이라고 해달라고. 그런 경우는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2금융권 일부나 캐피탈 또는 듣도 보지 못한 그러한 금융권의 일부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포괄근저당을 설정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포괄근저당은 금융회사와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 예컨대 아파트 담보대출이다, 카드 빚이다, 사업자 대출이다, 보증이다, 이런 것까지도 한꺼번에 담보되는 저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괄의 의미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담보대출도 받고요, 사업자 대출도 받았다는 거죠. 또는 카드나 마이너스 통장도 썼다는 거죠. 그런 거 전부 합하니까 20억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채권 채구액만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채무 총액을 갚아야 됩니다. 채무 총액.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자가 변제해야 되는 채무액은 채무 총액이 되는 거지 최고액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후 5시가 됐는데 계약서는 쓰긴 써야 되겠다. 근데 은행 확인이 안 된다.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실무상 계약금 1,000만 원 정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길날 9천만 원은
그 은행에 확인 후에 은행에 이날짜에 변제되는 채무 총액을 확인한 후에 9천만 원을 이체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논점은 우리가 중개거래할 때 그 불법 건축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불법적인 면이 있을 때는 그 잔금 대출, 잔금 대출의 감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원룸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법적으로 확장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건축물 대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고 건축물 대장에는 기재가 안 돼 있다. 그래도 나중에 은행에서 감정평가사가 가서 불법적으로 구조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감정 불능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잔금 대출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라고 있죠. 요거는 집합 건물이 아니라 다가구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이렇게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즉 각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 겁니다. 불나니까. 불나면 위험하니까 여럿이 사는데. 근데 보통 보면은 뭐 서울의 뭐 서초구다, 뭐 강남구다, 뭐 강동구다,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다중주택으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취사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투룸으로 설계를 하고 원룸으로 쪼갠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민원이 들어갔다. 그렇다면은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로 기재가 되겠지만 이런 일이 없다면 보통 불법 건축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특약을 할 때 뭐 공부상 다중주택이나 현황상 다가구 주택 원룸으로 구조 변경하였음을 확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그러면 매수인이 알고 산 거 아니냐, 매수인이 알고 산 거 아니냐, 또는 공부상 뭐 다가구 원룸 뭐 19세대이지만 현황상 구조 변경으로 뭐 쪼개기 해서 22세대임을 확인한다. 그러면 매수인이 알고 산 거 아니냐.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면탈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근생을 갖다가 근생을 뭐 원룸이나 또는 뭐 빌라처럼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계약서에 써야 된다는 거죠. 뭐 본 건물 총 5층 중 2개 층 전부와 3층 전부는 근린생활시설임을 뭐 확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명확히 써줘야 된다. 이런 거를 써주지 않게 되면 대형 중개사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세대 빌라나 뭐 작은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근데 사용 승인이나 뭐 보존 등기 이전에 뭐 분양을 합니다. 선분양을 하는 거죠. 건물에 대한 뭐 선분양,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에 그 매도인이 뭐 전매한다. 매도인이 전매한다. 매수해가지고 전매한다. 그러면 진정한 수분양자냐? 또는 뭐 건축주가 판다. 선분양으로. 그러면 진정한 건축 시행자냐?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수분양자인지 여부는 건축주한테 가서 확인하면 되고, 뭐 재개발 아파트다 그러면 조합 또는 뭐 대규모 시행 아파트다 그러면 시행사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건축자인지 건축 허가를 득한 자인지 또 확인해야 되고, 왜냐하면 무관한 자가 매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